네, 안녕하세요, 홍보람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7년차 브랜드 마케터 홍보라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만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컨텐츠 마케터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그로스 해킹, 언론 홍보처럼 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했고, 지금은 브랜드 마케터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까지는 브랜딩을 중심으로 브랜드 마케팅 전반을 매니징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얼마 전에 7년 동안 일하던 스타트업 직장을 떠나서 지금은 베리스몰 레코즈라는 브런치를 운영을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마케터로서 이런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터의 정의는 사실 애매모호한데요. 브랜드 마케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마케터의 정의와 업무 범위는 회사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저는 브랜드를 만들고 타겟 오디언스를 정의하고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을 브랜드 마케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사람을 브랜드 마케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마케터가 아니라 브랜드 마케터로 표현한 이상 전자의 개념, 그러니까 브랜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고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브랜드의 이상과 고객이 생각하는 브랜드의 현실, 그 갭을 좁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은 만들어진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브랜드 마케터가 있고 브랜딩 정체성을 만드는 단계부터 관여되는 브랜드 마케터가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보람님께서는 브랜드를 만드는 그 정체성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관여가 되어야지 브랜드 마케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브랜드 마케터가 있습니다. 보람님께서는 스타트업에서 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셨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다른 스타트업 브랜드 마케터만의 업무 특징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의 브랜드 마케터는 비교적 자유도가 높고 브랜드를 함께 빌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은 브랜딩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서 B2B든 B2C든 가리지 않고 초반부터 브랜드 마케터를 채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설립되었거나 성장기 스타트업의 브랜드 마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업무 전반을 커버하면서 동시에 우리 브랜드의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을 프로덕트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함께 고려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확실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브랜드나 주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지원이라기보다 좀 혼자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도 굉장히 빨리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브랜드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브랜드 마케터가 좀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프로덕트조차도 이제 마켓핏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브랜딩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방향성이나 목표 지점이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람님이 겪으셨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브랜드에 입사를 했을 때는 이커머스만 진행을 하던 브랜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7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세부 브랜드, 서브 브랜드들이 계속 많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그리고 타겟 고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도메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했지만 특히 초반에 제가 주니어 때 사업 경험이 확장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연함이 좀 떨어지고 인사이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맞닥뜨리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스타트업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브랜딩도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브랜드에서 변화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융통성 있게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좀 스타트업 브랜드 마케터의 좀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터 그리고 콘텐츠 마케터도 경험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브랜드 마케터인데
이렇게 다른 마케터를 경험하신 다음에 브랜드 마케터로 본인의 커리어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이 스타트업을 선택한 이유도 함께 빌딩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저 개인,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일할 때 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탄생한 맥락과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명확하게 제가 이해할수록 조금 더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잡아가는 브랜드 마케터가 저에게는 저의 강점과 특징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마케터가 되신 뒤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 제가 원두 커피 전문 브랜드에서 근무를 할 때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브랜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조금 더 실패의 위험이 없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미션이었어요. 커피는 기본적으로 향수랑 비슷해서 다양한 맛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고 그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미묘함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위한 커피 맛 인덱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식품을 이용해서 커피 맛에 느껴지는 맛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강도를 나눈 건데, 고객이 느껴지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브랜드의 미션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마케터가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수치적 기준이 있을까요? 프로젝트나 혹은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브랜드 키워드를 통한 검색량, 유입량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봤고요. 특히 저희 같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는 페이드 미디어, 그러니까 광고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고객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그러한 오가닉 트래픽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네, 확실히 퍼포먼스 마케터의 경우에는 콘텐츠 마케터도 그렇겠지만 광고를 통한 유입을 좀 더 확장시킨다라고 하면 브랜드 마케터는 오가닉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적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오가닉 유입을 좀 증대시킬 만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 브랜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SEO와 굉장히 밀접한 콘텐츠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SEO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색 엔진이 우리 브랜드의 사이트를 소개하고 노출시켜주는 그 알고리즘에 맞게 사이트의 구조나 콘텐츠의 구조를 바꾸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에 맞는 콘텐츠 구조와 형식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 온드 미디어에서 우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드미디어 경우에는 브랜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브랜드 마케터들도 이렇게 온드미디어를 좀 육성하고 만드는 데 기여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브랜드 마케터가 직접적으로 그런 온드미디어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브랜드 마케터들이 세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마다 마케터가 나눠져 있기보다는 프로덕이나 혹은 페이드면 페이드, 컨텐츠면 컨텐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 마케터가 직접적으로 온드 미디어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경험이 좀 더 갖기 쉬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온드 미디어 채널을 직접 운영을 했었고 어느 정도 팀이 생겨나고 이 채널을 기준으로 함께 업무를 나눠 나갈 수 있은 후에는 후자의 개념, 그러니까 핸들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브랜드 마케팅 프로젝트 중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도 있었을까요?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니어 시절에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오피스 커피 책임지라고 해서 직장인들의 커피 경험을 바꾸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카페 수준의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사연과 함께 이 캠페인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몇몇 곳을 선정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지원해드리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는 저희의 제품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이 좋으니까 커피 머신 설치되면 고객을 락인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설치까지 이어진 경우는 5, 6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거는 좋은 기획 의도와 제품에 대한 자신감에 비해서 기획이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 단계가 촘촘하지 않았고 타겟팅에 실패를 했고 개인이 아닌 회사라는 조직 그리고 휴게 환경을 바꾸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주니어 때 이 초기 기획과 타겟팅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굉장히 쓴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획이 촘촘하지 않았다. 그리고 타겟팅에 좀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커피 체인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가 즐기는 장소, 뭐 집이나 그런 곳을 바꾸는 게 아니라 회사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동의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설치한다는 걸 공지를 하고 당연히 의사결정자분들, 그러니까 뭐 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신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신청 단계에서 허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개인, 그러니까 그냥 임직원 분들께서 신청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당첨 발표가 난 이후부터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는 새로운 물품을 들이고 오고 또 복지를 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타겟이 아닌,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일반 고객이 신청을 해서 실제로 그 설치까지 이어지지 못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B2B 영업처럼 회사의 의사결정자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경영지원팀의 뭐 비품관리팀이라던가 그러한 커피 머신을 드릴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벤트가 무작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에 있는 임직원분들은 우리 커피 새로운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커피 머신 바꿔보고 싶은데 라고 신청을 했다가 그분들이 의사결정자가 아니다 보니까 의사결정자까지한테 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고 의사결정자한테 전달이 되니까 거기서 또 난색을 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설치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브랜드 마케터는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브랜딩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수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아무런 레퍼런스 없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레퍼런스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러한 레퍼런스를 참고할 때 브랜드 마케터로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브랜드 마케터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그리고 그냥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을 나눠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이것이 레퍼런스를 삼고 싶었는가, 왜 이 레퍼런스가 좋다고 느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것이 우리 산업 또는 우리 브랜드에 적합한가, 크게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가 레퍼런스로 사고 싶은 만큼 좋다고 느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느낌적인 느낌? 예뻐서? 나라면 좋을 것 같아서 등등등. 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이나 브랜드에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걸 닥쳐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가 왜 좋다고 느꼈는지 그 이유를 알 때 후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브랜드나 산업에도 적절한 레퍼런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거의 모든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온드 미디어가 인스타그램인데요. 왜 인스타그램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객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스타그램은 유저가 많은 것이지 우리 고객이나 잠재 소비자가 많다고 확언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산업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요. 커피는 인스타그램에 적절한 프로덕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홈카페를 소재로 한 계정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우리 주력 상품이 커피, 그 중에서도 원두라면 여기서부터 다시 고민이 시작됩니다. 홈카페 계정들을 레퍼런스로 삼다 보면 생각보다 원두?
중심인 브랜드에서 차용할 만한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대체로 유명한 홈카페 계정들은 인테리어나 뭐 크림, 우유 같이 다양한 베리에이션 음료를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예뻐서 레퍼런스로 삼기는 했는데 우리 브랜드는 원두다. 특히 아메리카노일 때 이 원두에서 줄 수 있는 매력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각화를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우리 브랜드 이미지나 가치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지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많은 브랜드 마케터들이 브랜드가 이뻐서 저 브랜드 요즘 잘 나가서, 쉽게 말해서 성수동 가면은 핫한 팝업 스토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에 들고 오려고 하는데, 반대로 말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브랜드가 이쁘다라는 건 사실 쓸모가 없고, 우리 브랜드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이점이 되는지를 관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원두 말씀해주신 것도, 사실 인스타그램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우리도 인스타그램을 해야지 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인스타그램 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홈카페는 인테리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경우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커피 동호회라던가 아니면은 원두 관련된 커뮤니티에 거기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레퍼런스 참고에 대한 내용도 말씀 주셨는데, 브랜드 마케터로서 업무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는 사이트들도 있으실까요? 저는 특별히 고집하는 사이트는 없었고요. 대신에 저는 특히 텍스트 컨텐츠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뉴스레터를 받아보면서 시장이나 트렌드의 흐름을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는 업무 시작 전에 메일함을 비우면서 뉴스레터를 같이 읽는 게 저희 루틴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면 매일경제에서 운영하는 미라클레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브랜딩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브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브랜드 마케터 분들의 브런치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이나 의사결정을 한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오플래닛 같은 경우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해주시는 아티클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 마케터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브랜드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뻔한 답일 수 있지만 왜 브랜드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자칫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게 네 길이 맞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상상해봐야지 내가 어떤 브랜드 마케터, 어떤 브랜드의 마케팅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계열의 기업이나 분야의 회사로 지원을 할지가 달라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브랜드 마케터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브랜드의 가치관을 함께 만들고 그걸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그걸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저와 같은 분들이 취업을 준비한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브랜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어떤 캠페인을 운영하는지 분석하고 그걸 역으로 계산해서 이 브랜드의 미션과 일치하는지 분석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신사와 29cm는 왜 홈페이지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프리츠라는 커피 전문점은 왜 5월 1일마다 영차라는 새로운 블렌드를 선보이는지, 그리고 왜 그것은 5월 한 달 동안만 판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취업한 이후에 멤버들하고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온라인을 하고 기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실용적인 조언이라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고 싶은 분야에 따라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B2B 기업이나 IT 기업의 브랜드 마케터라면 세일즈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이나 혹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주요한 업무인데요.
이 경우에는 크고 작은 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해 봤거나 기획해 본 경험 혹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글로벌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내가 함께 진행하는 게 내가 꿈꾸는 브랜드 마케터라면 영어가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당장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공고를 확인을 하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걸 직접 확인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한다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당연히 훌륭한 그런 취업 컨설턴트님들께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서류나 면접에서 조금 더 내 것처럼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로서 면접에도 많이 참여를 해보셨을 것 같고 면접관으로서 또 면접자로서도 많이 참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브랜드 마케터의 면접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니어의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의 애티튜드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거는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면접관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브랜드 마케터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브랜드를 유심히 보고 관찰했는지를 그 깊이감을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상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묻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람님도 인상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질문 받으셨고 대답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경력직 면접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보다는 조금 돌려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비교적 최근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이어서 항상 이걸 기억하고 다니는데 내가 브랜드라면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그걸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깊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브랜드를 소비하는지 알게 돼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마케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에서의 브랜드 마케터는 업무 역할이 기업마다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도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로서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기업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와 잘 맞는 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 혹은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작은 회사나 스타트업을 가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물경력이 되거나 마케터로 들어갔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까지 하면서 잡부가 되는 걸 걱정해서이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경우에 지원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기업은 그만큼 인재 채용에 공을 들이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인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일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작성하는 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편이고요. 저도 채용 공고를 직접 작성해본 입장에서 채용 공고에 공을 들이면 정말 티가 분명히 납니다. 대기업이나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뽑아서 팀마다 각각 배치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채용 공고는 디테일하고 특히 업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기업 차원에서도 마케팅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공고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브랜드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 전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겠다라고 쓰인 공고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공고는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컨텐츠면 뉴스레터, 유튜브처럼 최소한 채널에 대한 거라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이유로 우대사항이 지나치게 혹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좀 이 회사가 깐깐해 보이고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한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고 이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한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채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